이 17년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참가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입니다. 네. 구글이 2017년도에 참가를 하면서 2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2019년도에 빠져나옵니다. 왜 빠져나올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AI를 도입할 수 없다. 이 이유로 빠져나오는데 더 재밌는 이야기는 빠져나오니까 다른 회사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누가 채워졌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개발이 시작됐고 거기에 메인 플레이어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잘하는 중견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 주둔지의 첫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그래서 러시아 군들의 군 장비 위치, 탱크, 군의 큰 이동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슬쩍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투입되는 AI 자율 무기, AI 궤도 추적 장치 등등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유럽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쪽을 봤을 때는 약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일반적인 기술은 중국이 앞선다. 제가 아는 미국 기술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편향성이 없는 곳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술이 수십억 명을 가지고 훈련시켰던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전 중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중국이 그런 이제 엔진들을 잘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적용해서 산업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들여다가 한국에서 한국화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LG CNS 같은 경우 그런 이제 한국은 이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 기술이 이제 미국의 AI 기술, 중국의 AI 기술을 들어다가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잘하죠. 여러 나라 비교해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로 정리. 서류 없이 공항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을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면인식 기술이 원래 쓰이는 것은 저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알리페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전쟁에 쓰이면 이렇게 쓰입니다. 요주 인물들, 저격 대상. 이제 전쟁이 기존에 이제 총칼로 싸우는 전투도 있겠지만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을 승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클리어뷰가 이제 러시아의 SNS를 분석을 하죠. 근데 거기에 참전한 용사들, 병사들의 신원을 분석하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사들의 얼굴과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한 다음에 러시아 정부에서 사망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그 부모나 가족들한테 SNS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번에 전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뒤로는 꼭 이런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율 드론. 그래서 세이커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이 세이커라는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세이커. 네, 세이커 스카우트는 완전 자율 드론으로 이제 전쟁에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입을 했는데 작은 대포는 끌고 갈 수 있고요. 큰 대포는 캐논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준해서 쏠 수 있는데 얘는 애매한 거예요. 그 들고 가기도 그렇고 안 들고 가기도 그렇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 이름을 붙였어요. 세이커 스카우트라 그래서 완전 자율 드론으로 대포의 영향력을 갖겠다. 이런 어떤 시작을 알린 것 같고 가스펠하고 라벤더의 성격은 이름은 가스펠이고 이름은 라벤더 평화롭죠. 그런데 얘네들은 주로 건물을 타격하거나 사람을 타격합니다. 가스펠 같은 경우는 드론 영상, 지진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요격 건물을 중심으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라벤더 같은 경우는 통신 기록, 위성 이미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트북으로 얘기해도 요 카메라에서 저를 본다면 해킹만 되면 제 이미지를 바로 딸 수 있으니까 개인 이 무장 세력을 가담자를 식별을 해가지고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스라엘에서 도입이 됐고 미국은 최근 리플리케이터라고 해서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실 드론 기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세계 탑이라고 봅니다. 드론 기술이 이 공격 기술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용화돼서 드론 택시 이런 데까지 확장되어 있는 기술인데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중국의 대량화 기술이에요. 한번 맘만 먹으면 왕창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가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의 대량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실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초 단계의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군에서 오더한 표적지에 끝까지 날아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모델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 기존에는 통신이 끊어지면 드론은 복귀를 회항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표적지까지 얘가 그 무인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통제 없이 도달을 해서 좌표상에 있는 목격지를 이제 포격을 하는 거죠. 그 러시아는 대륙 국가 아닙니까? 대륙 국가에서 실제로 항공 드론보다는 전차를 드론화해서 자율주행 전투용 전차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전투력을 뺀 부상자 내지는 물자 수송용 트럭으로 자율주행 그 탱크를 투입을 해서 실제로 전투를 치르고 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그런 전차들을 이제 공격하는데 하고 있고요.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가 공격을 받으니까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전차들을 공격하는 그 가미가제형 드론을 란셋이라고 하는 미사일 비슷한 드론을 자폭 드론을 이제 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차들을 다 무력화해 버리죠. 그래서 항전에는 항상 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이렇게 지금 드론이 로봇이 이제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그런 모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을 때 빠르게 추격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국가가 중국입니다. 1969년도에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산요 전기와 합작을 해서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모텔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 트랜지스터 기술을 이용해다가 이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부터 시작하고 이제 흑백 TV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술도 이어지죠. 근데 우리가 트랜지스터 기술을 받아들인 건 중국보다 한 17년, 20년 뒤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빠르게 기술을 내재화해서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가전업체가 하이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등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등인데요. 그 하이얼이라는 업체가 공교롭게도 어느 회사를 ML을 합니다. 그 회사가 산요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준 그 산요를 아예 하이얼이 흡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전의 초대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을 가기 위해서 GE를 흡수 합병을 합니다. GE 가전을. 그 하이얼이 이제 매출 규모로 보면 2022년에 매출 규모가 43조 원. 오. 네. 아니, 가전으로만요? 아니면 가전만 봤을 때 LG전자는 29조 원. 네. 네. 그다음에 월풀은 25조 원.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탑입니다. 네. 하이얼이.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가전이 박리다매로 저가 시장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있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기술을 특화해서 만듭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기술이고요. CPU, 비메모리. 예, CPU, GPU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술 확보하겠다. 세 번째, OS, 안드로이드에서 iOS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기술을 특화해서 이제 자체 기술을 확보를 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라고 하는 휴대폰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스마트폰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전에 들어가는 모든 파트들이 다 집적돼 있고 가장 스마트한 그런 OS들이 들어가거든요. 아이폰 16이 출시되는 날 이 3단 폴드폰을 출시한 이유가 우리는 이제 하이엔드로 간다. 예, 그래서 이제 태블릿만한 폴드폰을
접어서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녀라. 키린 9010이라고 하는 CPU도 그것도 이제 화웨이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GPU도 멜론 910이라고 하는 화웨이 자체 칩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적수가 누가 될까? 실제로 화웨이나 중국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리서치한 자료에 의하면 한 200개의 기업이 실제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15조 정도 이제 오픈 AI와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 투자한 거 외에 한 3조 정도가 이 200개 기업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별로 내가 텍스트를 집중할 건지 동영상을 집중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건지에 대한 기술별로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더스트리별로 세그먼테이션 돼서 실제로 버티칼 솔루션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제너럴 LLM이 쭉 이제 오픈 AI를 필두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은 데가 컨텐츠 크리에이션입니다. 한 1조 정도가 거기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티비티,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모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교롭게도 세일즈 앤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해? 라고 하는 모델들은 이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포커스가 돼 있는, 그 다음에 제일 빠르게 AI가 대체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고 있는 마켓은 HR과 리갈입니다. 인사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법무 관련된 업무들은 다 이제 실질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대체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이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새로운 이제 입사자들을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제너럴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자비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자비스를 통해서 이제 구글 크롬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뭔가를 검색했거나 쇼핑을 하거나 쇼핑을 도와주거나 문서를 서치하거나 아니면 서치된 문서를 이제 논문을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구글 이제 자비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가 이제 투자한 엔트로픽 컴퓨터 유스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 툴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컴퓨팅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모델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오픈 AI가 음성 관련된 보이스 모드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다양한 그런 음성 인식 에이전트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애플은 시리,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들과 연동을 해서 오픈 AI 뒤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AI랑 이제 앞단에 있는 인터페이스랑 어떻게 잘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실제로 코팔러스의 픽스된 기능들을 이제 만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자율 에이전트를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펑션에 맞는, 자기의 업무에 맞는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커스터마이징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제 지금 개발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업무를 협업하는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들이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는 미래 화성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의 이 컨스피러티 티어리의 음모론인데요. 만약에 화성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City in Mars, 그래서 마르스의 화성에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0,000명의 시민들이 가서 자원자를 받아서 가서 또 살고, 이런 역사를 간다면 가다가 우주선이 폭발을 해버리면 지구 역사가 바뀝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타 있었고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다 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일론 머스크나 정의선 회장이 이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펼쳐보면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는 AI를 보내면 돼요. 맞습니다. 사물 이동체에 AI가 다 탑재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미래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 드론, 로봇들이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증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온 미래 인간일까? 라는 부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딱 캡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화성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고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돔 같은 데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화성을 조금 문제 있는 집으로 보면 괜찮을 것 수리를 같은데 해서 수리를 살수 해서 있다고 쓰면 생각하네요.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같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일단 데워야 됩니다. 기후도 바꿀 생각을. 기후 바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하는 걸 보면 네. 기후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빠른 방법은 핵무기를 투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담은 AGI, 자비스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결국 이 자비스만 계속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운전을 해서 화성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비스에서 보여주는 이 2008년도의 아이언맨은 실제 현재 다 가능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를 하고 통신 네트워크 연결시키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미지 해석하고 지금 생성형 AI가 이미지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기후 데이터로 내가 이 운행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한 다음 그리고 함께 날아가는 거죠.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화성을 가기 위한 첫 번째라고 보는 것들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2015년도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요. 2015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것도 NGO였습니다. NGO한테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생성형 AI의 GPU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효과를 받고 근데 또 갑자기 2019년도에 팔아버려요. 그 해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한테 슬쩍 투자를 제안합니다. 10조 원 줄게. 우리한테 지분 넘겨 해서 일론 머스크가 빠지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어. 니네가 살 거. 그리고 니네 돈으로 개발하지 왜 내 돈으로 개발하겠니?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을 넘겨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뒤통수를 맞죠. 애플은 한 푼도 안 내고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미래학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야 만약에 진짜 이 일론 머스크가 미래 화성에서 왔다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대충 맞다. 영화 배경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도심들을 이제 로봇 택시가 이제 운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도 실어 나르고 두 번째 나온 게 로봇 밴. 그죠? 그것보다 좀 더 큰 20인승 밴을 이제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택시와 로봇 밴은 실제 말씀하신 대로 페달이나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니다라고 표방을 하였고, 이번에 나온 로봇택시는 2인승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요. 완전히 운전석을 없애버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야, 그러면 로봇택시 전용 택시냐 하니까 이제 그 전 모델들, Y 모델하고 모델 3도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하면, 즉, OS를 업그레이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춰지게 된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보여준 컨셉은 무선 충전 관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컨셉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무선 충전 기술까지 해서 타겟 프라이스는 한 3만 달러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만 원 정도로 타겟하고 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가격에 출시가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AI 하드웨어를 넣었어요. 우리 삼성 갤럭시 폰에 AI 반도체 넣듯이 하드웨어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오버헤드 뭐 온탑 이런 형태로 뭐가 하나 더 덧붙여졌는데 사실 이게 작동을 하려면 클라우드가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붙이려가 퀘스천이 됐어요 지금. 원래 테슬라하고 중국은 굉장히 사이가 깊습니다. 테슬라 초창기에 미국에서 사업이 안 될 때 포드나 GM이나 이런 기존의 휘발유 차량, 엔진 차량의 기세에 밀려서 사업이 안 될 때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합니다. 세계 최대의 메가 팩토리는 어디 있냐?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전기 자동차를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넥스트는 전기 자동차일까? 라고 봤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산업, BYD.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자동차 공업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 회사가 돼버린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스크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일들은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중국 정부 자체가 민간 기업을 키워 나가면서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AI라든가 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그리고 우주 산업 역시 중국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과 거의 비등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민간의 투자가 민간의 전략가가 들어와서 미국을 다시 미국 make America Great.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그죠. 마가라고 하는 다시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려면 정부가 효율화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기술 혁신 돼야 되고 우주 산업, 에너지 전환, AI, 정보 모든 게 다 균형을 잡아야 중국과 게임이 되고 이게 또 미래 미국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 X 광고를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광고를 다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 X하고 경쟁사가 누구야? 물어봤더니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의 대주주는 아마존. 아마존의 대주주는 제프 베조스죠. 이 두 개 업체가 실제로 경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 같아요. 각각의 분야에 굉장히 딥하게 개발을 하고 그거를 협력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하이엔드에서는 제 탑으로 갈 것 같고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제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BYD 외에는 그 다음은 테슬라가 실제로 점령하지 않을까. 근데 BYD는 우리나라도 곧 출시되죠? 예, 2천만 원, 3천만 원. 가성비가 좋은. 네, 근데 테슬라는 1억에서 2억, 그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와 로우엔드가 시장을 딱 나눠서 양분해서 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일반 화석연료 자동차들은 몰라도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미국에서 넘어갈 수 있는 모델은 없다. 그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혹시 드러나 보셨습니까? MSN 맞아, MSN 맞아. MSN에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라고 랩톱. 하는 제품을 넣어서 거기에 맵을 집어넣었거든요. 네네. 그 관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전장 제품들에 대한 OS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이제 협력을 했었는데 거기 포인트로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동차는 이제 그래서 끝났다. 두 개. 구글의 오픈 플랫폼, 테슬라의 이제 자체 플랫폼 이게 두 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X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죠. GPU 10만 장? 맞죠? 맞습니다. 네, CPU 10만 장.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 구축한 GPU 용량하고 거의 비슷한 용량의 GPU를 최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제로 빅 AI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로 이제 꾸려서 가고 있는데 여기 경쟁사가 누구야 했더니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짰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은 진짜 경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실제 샘 알트만하고 오픈 AI를 만들 때 진짜 오픈 AI를 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그 AI는 반드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철학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했는데 샘 알트만이 이제 초기에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초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인간의 지능 내지는 알고리즘의 효능성보다는 GPU가 더 필요해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결정한 거는 우리는 투자를 받겠다. 우리는 사업성을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유료화 모델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가니까 투자가 필요한 건 좋은데 우리는 초기에 이제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보편적인 AI를 만드는 게 아니면 나는 빠지겠다. 재밌는 건 스타링크의 최초 투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다들 엮여 있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때 이제 막 IT 붐이 일어나고 소프트웨어 붐이 일어났으니까 그 남은 투자 갖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2개의 네트워크를 깝니다. 해저 케이블. 두 번째 위성 채널. 그 위성 채널도 이제 국가가 띄우는 국가 위성 통신망, 이거는 고궤도 위성이니까 저궤도 위성을 촘촘히 박아서 그래서 전 세계를 커버하자라고 했던 게 스페이스 X, 스타링크였고요. 이 스타링크에 KT 투자하고 전 세계 통신사들이 다 투자했어요. 근데 이건 망했습니다. 거의 망한 거를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를 흡수해서 인수해서 실제로 이제 유지를 하다가 실제 요번에 이벤트가 딱 생긴 거죠.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되는 포인트가 메타버스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고 얘네들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방향성. 근데 이때 일론 머스크랑 또 한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 제가 보는 제안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뉴럴링크를 제안합니다. 뉴럴링크, 뇌하고 연결시켜서 직접 느끼게 하겠다 해서. 근데 이게 좀 현실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처럼 메타버스 같은 거 안 해. 그냥 나는 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연결시키는 뉴럴링크를 할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오 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개발 중에 있고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X를 트위터를 메신저화하면서 SNS를 하드웨어에 탑재한 실제 최초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지금 통신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아이폰, 삼성은 하이엔드로 가고 실제로 로우엔드 마켓은 아마 테슬라가 이건 내 거라고 이제 중국에 메가 팩토리를 지어서 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 모든 인더스트리는 다 컴플라이언스 대상이고 정부의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덫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랑 빅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